자, 이제 경제인데요, 여러분. 이제 경제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지문이 딱 세 지문 오늘 풀어보신 거예요. 18학년도 6월, 18학년도 수능, 그리고 20학년도 수능, 6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 일단 여기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통화정책입니다. 사실 이 통화정책은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신이라는 형태를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 사람들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신상들을 보면 죄다 인간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데도 코끼리를 신으로 모시더라도 의인화가 아니죠, 오히려. 동물이지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잖아.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쨌는지 과학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이거야. 어쨌든 왕이든 신이든 뭔가 권력자든 혹은 이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뭔가 원리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저는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봐봐.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경제제도는 자본주의 체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신앙은 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대통령이 계엄을 하든 말든 우리랑 뭔 상관이야.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랑 만 거랑 지금 내 일상에 변화가 생겼어? 대통령이 계엄해서 내 변화 생겼어, 일상에? 아무 변화도 없어, 진짜. 맞잖아. 솔직히 니네가 그리고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떠들 일도 없어요. 나나 되니까 대놓고 떠들고 있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인터넷 댓글 좀 하다 말고, 아니면 이제 좀 적극적인 사람들은 가서 뭐 저기 법원도 때려 부시고 뭐 그랬겠지만 뭐 그건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다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자본주의로 굴러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다 종교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자, 그럼 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를 지배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누군가가 누군지도 배워야 되고, 그 누군가가 어떻게 이 자본주의를 굴리는지도 아셔야 되겠죠. 이게 제가 이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6년, 7년째 가르치고 있는 지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년 새롭고요. 어느 순간 정책이 갔다가 이번에 거의 모든 깨달음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깨달음이 왔다는 건 여러분 좀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수능에서 자유로울까? 저는 자유롭죠. 왜? 사실 수능에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간 거 아니겠어?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마스터가 되면 자유로워지는데, 사실 그렇잖아. 4등급 맞은 애가 나 수능에서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비슷해. 뭐 내가 배구에서 자유로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농구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 그 느낌이야. 그래서 물론 제가 뭐 일론 머스크도 아닌데 뭐 돈에서 자유로워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자본주의라는 종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고, 그 첫걸음이 이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이 지문을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 깨달음 이미 다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자, 이 자본주의의 신은 결국 이거야. 돈을 찍어내는 사람, 즉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화폐 발행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자본주의의 신 아니겠어요? 너희가 비트코인을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끝난 거 아니냐? 경제로는. 니네가 원 하나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봐. 끝난 거잖아, 사실은. 그 아이디어에서 비트코인 찍혀 나온 거고, 그 아이디어에서 알트코인들이 찍혀 나온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잘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최초의 화폐는 누가 왜 어떻게 찍었을까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지문 세 번째 지문에 나와요. 최초의 화폐는 뭐였어요? 화폐가 아니야. 물물교환이니까. 그런데 물물교환 화폐 경제체제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화폐라는 거 고정을 하자 그랬고, 고정을 어떻게 해? 갑자기 누가 이거 돈이라고 해버리면은 물건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데, 화폐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하다고 믿었던 귀금속 화폐를 화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귀금속 화폐도 사실은 위조표 되게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고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 이거예요. 권력인 거죠. 권력. 정치 권력. 중1 때 배우잖아.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국가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거잖아. 길 가다가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나를 두들겨 팼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내가 들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겼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도 남한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내 스스로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받으면서, 즉 내 자유의 일부를 국가에 내줌으로써 남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잖아. 이게 다 사피엔스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은 책인데, 다시 그러면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야 우리가 보증할 게가 될 거야. 그 화폐에 대해서.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가 발행을 해야 되잖아,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 왜? 전 세계의 화폐는 뭐야? 달러야. 달러 발행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FRB라고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인데 얘네는 사금융이라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되게 특이한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일단 정부랑요 FRB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뭐라고 하니? 이건 알아두셔야 돼. 배경 지식으로. 재정정책이라고 해요. 재정정책은 언제 시작을 했냐면 1929년 대공황 때 더 이상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공황의 문제 원인이 뭐였다 그랬니? 과잉생산이라 그랬잖아. 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수많은 생산량을 소비해주던 전쟁이 끝나 버리니까 이제 과잉생산이 돼버려. 그럼 수익성이 악화가 되니까 고용을 줄이니까 소비가 더 줄어버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생산 과잉이 문제라고 본 입장은, 이게 문제 원인이라고 본 입장은 어디로 갔어? 공산주의로 갔고, 수요 부족이 문제 원인이라고 본 입장 어디로 갔어? 자본주의로 갔다 그랬잖아. 100년 전 일이야.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자본주의가 정답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몰랐으니까 뒤지게 싸웠고 6.25까지 왔고 아직도 빨갱이니 뭐니 얘기하고 있잖아. 물론 지금 이제 또 중국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건 뭐 알아서들 잘 생각하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봐요. 정부의 재정정책이라는 게 이런 거고, 정부의 재정정책은 뭐야? 수요를 키우는 정책.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뭐 기간산업이라든지 인프라산업 같은 걸 하는 걸 정부의 재정정책을 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중앙은행은 뭐 한다? 통화정책이라는 걸 한다요. 자, 이 통화정책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구조적으로 되게 웃기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구조적으로 웃깁니다.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욕망이 있어요.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 완벽하지 않잖아. 그럼 분명히 이걸 사금융 형태로 놔뒀을 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실제로 그럴 거야. 근데 문제는 생각을 해봐.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없는 것보단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종교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셔야 돼요. 자본주의라는 종교는 이렇게 굴러간다고. 일단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정부가 달러가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한테 주면 중앙은행은 그냥 종이에다가 돈 찍어서 줘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인데 어쩌겠어. 그렇게 구조가 짜져 있고. 국채를 실제로 얘는 받았기 때문에 국채 이자도 받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구조예요. 어쨌든 정부는 이 달러 가지고 재정 지출을 하겠지. 물론 국채를 얘네 가져갔으니까 정부가 다시 달러를 가져와서 이 국채를 사들여서 국채를 소각해버리면 화폐 발행이 영구적으로 증가되진 않아. 이 얘기가 나올 거야. 나중에 풀어보시면. 다시. 정부 국채를 받아서 달러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달러를 주면 국채를 사올 수 있어서 국채를 소각해버리면은 이 달러가 통화량이 영구히 늘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기본적인 통화 정책이 짜여져 있고, 자, 이제 수능 기준에 집중해서 여기 나온 지문들만 딱 세팅을 할게요. 자,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은행이야. 그럼 시중은행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은행이 맞아요. 자, 그럼 시중은행 기본적인 마진은 여러분이 예금을 넣으면 예금 이자를 주겠죠. 자, 예금 이자 누구한테 받아서 주니? 대출 이자 받아서 주는 거야. 그럼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고, 이 예대 마진이 뭐다? 시중은행의 수입원이야. 여기 있는 지금 개념들 중에 단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상태에서 수능 시험장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야. 이게 없는 상태에서 경제 내신 공부를 해도 무조건 손해야. 자, 다시.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는 거를 얘는 갖고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결국 이거야. 대출 채권. 그러니까 채권은 빚증서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대출 채권을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얘네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인 거야.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해. 대표적으로 얘네는 금리를, 기준을 잡는 금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기준금리를 높이거나 낮출 수가 있고, 수능 지문에 나오는 건 뭐냐면 시중은행과 채권 매매를 한다는 거야.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 자, 주어는 누구야? 중앙은행이야. 주체인 중앙은행이 채권 매수라는 뭐를? 동사, 행동을 하게 되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당연히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시중은행은 뭘 가지게 되니? 돈을 가지게 되죠. 그럼 시중은행의 보유 통화량이 늘어요. 그럼 보유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얘네는 채권이 있어야 돈을 번다니까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대출 경쟁을 한다고. 시중은행끼리 대출 경쟁을 하니까 당연히 대출 금리, 시장 금리가 떨어지겠죠.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니 너희? 수업 다 해서?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 돼. 안다 손. 처음 듣는 거야? 영상으로 봤어 뭐야?
이거 여러분 안 본 상태에서 쫙 그리셔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해주는 거야. 여러분 저 이거 100번도 더 했어요. 사실 지루한 걸로 치면은 내가 훨씬 더 심하지 않겠니? 100번도 부른 걸 또 해야 되니까 내 해야 돼. 선생님 너무 덥다. 2개만 끄자. 자 계속 봐 얘들아. 그럼 이자금과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10%면요 10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10%면 1억씩 내야 돼.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그런데 금리가 1%로 떨어졌다. 0.1%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10억짜리 빌리는데 100만 원 내면 돼. 한 달에 9만 원짜리 월세로 살 수가 있는 느낌이 들어버리죠. 그럼 당연히 뭐 되겠어? 신용과 대출은 동일하고요. 신용과 대출이 늘어나니 가게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시중의 통화량 늘고 시중 통화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가게나 기업 소비와 생산이 따라서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 수요도 공급도 늘 것이고 수요 공급이 늘었으니까 경기는 당연히 살아나는데 문제는 이 사이클에 올라탄 사람들은 돈을 벌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살면서 물가만 올라버려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모르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사회적 불안이라든지.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중앙은행은 뭐 해야 되니? 채권을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너무 한 걸음에 확 가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뭐 어쩌겠냐. 이미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여학생 기준으로는요. 그냥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많이 봐줘서 이 나이. 남학생들 기준으로 볼게. 남학생들은 최소 이 나이. 최소 이 나이. 인생의 좋은 때가요. 잘 안 와. 남자애들은 그러니까 막 10대, 20대 때 남학생들이 자꾸 인생의 좋은 날을 누리려고 하잖아. 차 오면 돼. 너가 차 오느냐고. 아, 이제 외웠어요. 보이 넥스트 더 도어. 보이 넥스트 더 도우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걔네조차도 돈을 벌까 과연? 뭐 니네가 김도영이야. 아, 그럼 되지. 뭐 니네가 뭐 차은우야. 그럼 되지. 너희가 뭐 손흥민이야. 페이커야. 그럼 되지. 그러니까 자꾸 그 예체능 계열들은 여러분, 예체능 계열들은 이때 결정이 돼 이미. 이때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이미 딱 두각이 나가. 이때 게임 잘하고, 이때 야구 잘하고, 축구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때 두각이 드러나는데 봐봐. 공부라는 거는 지식이 쌓여야 되잖아요. 경험도 쌓여야 되잖아. 최소 이 나이야. 최소. 정말 최소 이 나이야. 내가 지적 능력으로 돈 벌고 지적 능력으로 내 빛을 보는 나이가. 이건 여학생, 남학생 공통이야. 그런데 차은우야. 아, 이 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정우성 되는 거야, 걔도. 그러니까 사실 차은우나 뭐 그 보이 넥스트도 드디어 외웠어. 보이 넥스트도 몇 명인지 몰라요. 이름 곧 외울 것 같은데. 걔네들은 이미 이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때까지 딱 승부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때 지나면 이제 승리돼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회 됐을 때 배우시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누가 가르쳤겠냐. 평가원이 가르쳐준 기본기를 가지고 혼자서 무진장 깨지고 고민하고 박살 내먹고 인생 시간 써먹고 돈 써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창피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 끝에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제는 아 나는 자본주의 자유로워졌구나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 자 다시 들어올게요. 그래서 자 그럼 봐. 이제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 시중에는 채권을 들고 있게 돼요. 그럼 채권을 들고 있게 되니까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이 줄겠죠. 보유하고 있는 통화량이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 당연히 대출을 이제는 안 해주려고 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돈도 없으니까 하지만 돈 급한 사람들은 빌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자율이나 금리를 높여도 돼. 그럼 급한 사람들은 가져가요. 내가 옛날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불과 한 달에 뭐 10만 원 내던 게 갑자기 대출 이자가 10%로 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한 달에 갑자기 1,000만 원씩 어떻게 낼 거야? 그럼 신용대출이 확 줄겠죠. 돈 빌린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시중 통화량이 줄 수밖에 없겠고 시중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소비와 생산이 줄 수밖에 없겠고 소비와 생산이 줄었으니 어떻게 되니? 수요와 공급이 줄 수밖에 없겠고 수요 공급이 줄었으니 어떻게 되니? 경기가 박살날 수밖에 없겠고 경기가 진정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물가도 줄겠으나 너무 이렇게 가면 경기 침체로 가니까 다시 반대로 가야 된다는데 이 기본 배경 지식이 이제 이때 딱 설계가 되고 3번 나와요. 연타로. 놓치시면 박살나고 중간에 뭐 시리스 프리미엄이나 이런 걸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경제위기 올 때마다 누구는 벼락부자가 되고 누구는 벼락거지가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대부분 벼락거지인데 이제 운빨이야. 그냥 운 좋게 우리 집이 강남이었어 봐. 갑부돼 있어요. 왜 운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실제로 30년, 40년 전에 강남 집값이나 지방 집값이나 차이가 없었어요. 맞잖아. 집이라는 게 그랬을 거 아니야 실제로. 그리고 강남이 뭐 그때 발달이나 개발이나 돼 있겠어? 그건 논밭이었지. 그러면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냐? 거기까지는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또 알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그런 일 또 일어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쯤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먹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과연 우리나라 미래는 밝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내 느낌은 최소한 태국 같은 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미래는 밝아.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세계에 눈을 돌려보시면 세계를 겪을 일이 생기시면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위기가 훅훅 지나가는데 다 같이 박살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일이 크게 벌어져 버리는 거야. IMF 때는 다 같이 박살났어. 괜찮았어요. 근데 리먼 때는 다 같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양극화로 박살나기 시작한다고.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 더 양극화로 박살났죠. 그래서 리먼 때 버블, 코로나 때 더 버블이에요. 지금 난리 났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공부를 안 하셔서 안 될, 이건 공부가 무조건 돼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중세를 살잖아. 유교 경전으로 공부해서 먹고 살았고 성경 공부해서 먹고 살았듯이 자본주의 시대 때는 이 원리를 공부하셔서 먹고 사시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생각 없는 애들은 그냥 귀찮아요, 싫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은 타고나셨으면 돼. 그냥 얼굴이 카리나였으면 됐고 얼굴이 차은우였으면 마음대로 사셔도 그런 인생이 풀리실 텐데 그게 아니다. 일단 아침에 제 거울 보고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열심히 사셔야 돼요. 필기 정리하시면서. 필기하세요, 빨리.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왔어요? 물어보는 거야. 만나셨어요? 혹시 안 계신가요? 어? 할아버지, 할머니. 아, 발음 이상해요, 지금? 아, 미안해. 지금 외국 갔다 와가지고 제가 연계국어가 됐어요. 아니, 갑자기 외국 갔는데 말이 어눌해지는 거야. 특히 이제 내가 영어가 이렇게 안 됐나 싶을 정도로 말이 너무 어눌해졌다가 지금 외국 갔다 왔더니 한국말도 뭐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랜드마더랑 그랜드파더 만났어요? 알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셨냐고. 만나셨어요? 혹시, 알았어요.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왜 얘기하고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혹시 계시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셔? 컴퓨터를 좀 하시니? 그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컴퓨터라면 그게 되게 힙한 거라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이제 예전에 아주 예전에 돌아가셔서. 근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할머니야. 왜냐면 조카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근데 컴퓨터를 되게 능숙하게 잘하세요, 두 분 다. 되게 능숙하게 잘해요. 그래서 되게 능숙하게 잘하시는데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50대만 넘어가셔도 컴퓨터를 잘하는 분들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없다는 거야. 많지가 않다는 거야.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이미 핸드폰 너무 익숙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맞아, 실제로. 왜냐면 이렇게 한 명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트북 있나? 집에 가면? 그냥 물어보는 거야. 노트북 있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컴퓨터가 있게 된 게 불과 10년, 15년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는 그게 너무 일상이잖아. 두 번째로, 보통 여러분, 그냥 알고 계시면 돼. 10%야, 보통. 뭐가 10%냐? 뽀찌가 10%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기도에 무슨 태블릿 사업을 뭐 5천억 한다. 그러면 10% 받으시는 거야, 교육가. 아무튼 뭐 그 정도 할 거야 아마. 그럼 봐. 지금 너희도 전자교과서가 들어오더만. 그래서 지금 중1이나 지금 고1부터는 책을 안 주고 종이책을 안 주고 전자교과서를 PDF로 그래서 태블릿으로 준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맞냐? 맞아? 전자교과서 이제 주냐? 그러니까 너희도 벌써 거기 그 뒷세대인 거지. 지금 중1 올라가는 애, 지금 고1 올라가는 애들은 그래서 태블릿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봐봐. 여러분한테 태블릿은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뭔지도 몰라요. 그 얘기야. 그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말랑말랑 이 얘기를 잘 들어놔야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했겠죠. 왜? 돈이라는 게 종이야. 아니, 종이면 뭐. 그걸 벌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 왼졸 일하고 몇백, 몇천 벌려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게 가치가 어떻게 종이라고? 무슨 의미야? 인플레도 전혀 체감이 안 됐어요. 근데 너무나 간단한 게 얘들아 이런 거다. 정말 이런 거다. 이게 M2라고 있어요, M2. 이게 광의 통화량. M1이 좀 좁혀놓은 의미의 통화량이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통화량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자, 어떤 강남에 한 평짜리 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남에 한 평짜리 땅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은 없어. 맞잖아? 그럼 봐요. 이게 그 시절, 예를 들면 이게 20년 전에 1,000만 원이었다고 칠게요. 근데 왜 지금 이게 1억이 돼 있을까? 그 강남의 한 평짜리 땅의 가치가 높아졌을까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금광이 발견된 것도 아니지. 거기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그 땅 한 덩어리가 뭐 20년 만에
10배 가치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떤 이유에서든, 이용 가치에서는 뭐에서든. 근데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나름대로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 아니, 그만큼 강남에 뭐 고층 건물도 올릴 수도 있겠고 뭔가 직접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생긴 이득이 있지 않겠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야, 사실은. 만약에요, 돈을 10배를 찍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돼? 그러면 얘는 1,000만 원짜리인데 이제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갖고 있어? 1억을 갖고 있는 거. 그럼 얘는 희소하죠. 얘는 한 개밖에 없죠. 옛날에는 이 한 개를 사는데 1,000만 원밖에 없어, 사람들이. 그런데 돈을 10배를 찍었잖아. 1억이 있는 거야. 그럼 이 한 개를 1억 주고 살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게 무조건 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이 M1이나 M2 그래프를 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 그 자체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통화량이 이만큼 늘잖아. 당연하지. 돈의 가치도 이렇게 떨어지겠다. 그래서 실제로 라떼, 내가 잼민이, 내가 5살 잼민이 때 아이스크림 콘 100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1,000원이니? 아이스크림 콘의 가치가 10배가 되진 않았을 거야. 맞잖아. 우리 때 뭐 아이스크림 콘 이만했을까, 그러면? 똑같아. 니네는 이만했어. 우리 때도 이만했고. 우리 때도 이만했고. 야, 요즘은 더 작아졌어. 옛날엔 더 컸겠지, 사실 오히려. 더 크고 더 쌌겠지. 그 얘기라니까.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야. 뭐라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정리하면 이거야.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얘는 무조건 통화량을 우상하게 돼 있어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께서 그 물가가 높아지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었잖아. 할 수가 있는데 잘 벌어. 이걸 퀀티테이티브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거고,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건데,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를 보면 무조건 통화량은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 그럼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1억 쥐고 있는데 이게 10년 지나면 그냥 5천만 원 가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억을 워렌 버핏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잖아. 그럼 10년 뒤에는 그게 2억이 돼 있는데 왜 2억이 돼 있는 거냐면 그 회사의 가치가 2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잖아. 돈의 가치가 2분의 1로 준 거야. 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야. 첫 번째는 자본주의예요. 일단 인플레라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건 결국 생산 수단이 자본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목적은 이렇게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실은 이 자본을 생산 수단을 축적하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일단 대부분에는 상속이야.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에서 시작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이 기본적인 공식을 바탕으로 뭔가 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공부를 해가셔야 돼. 이 다음 얘기는 너무나 다양한 얘기고 각자 문제인데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부터가 일단 사기야. 걔 잡소리야. 돈 버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니? 절대 못 가르쳐 줘요, 그거는. 그래서 자꾸 돈 버는 방법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경제를 보시고 삶에 대한 통찰이 되시면 보이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차원으로 카리나로 태어나셨으면 돼. 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자, 수능 지문은 제가 얘기했던 저 내용이었고 제가 저 내용을 바탕으로 읽어보라고 한 것들 있죠. 그 첫 번째가 2018학년도 6월이고 2018학년도 6월에서 주제는 통화정책이라는 게 두 번 박혀있는 게 보이실 거야. 그래서 1단락 첫 줄, 2단락 첫 줄이 둘 다 자꾸 통화정책으로 시작하죠. 자, 그럼 통화정책이 그만큼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였다? 그게 바로 중앙은행이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기준금리를 가지고 뭐를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저기 나와 있다시피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기준금리 등을 정해가지고 통화를 늘리고 주려고 해서 결국에는 물가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가 한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이자율과 물가의 관계였죠.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 물가는 떨어진다라는 역관계가 있었잖아. 맞냐,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통화정책을 성립시키고 싶은 거야. 이거 목표라고 해볼게.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요건이 두 가지가 있었고 그게 뭐였어요? 시차가 있었고 정책 신뢰성이 있었잖아. 시차는 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죠. 내가 금리를 높인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저기서 얘기했다시피 금리를 높였어. 신용대출이 줄었으면 시중 통화량이 줄어. 소비 생산도 줄어. 수요 공급도 줄어. 경기가 진정돼. 물가가 내려가. 한참 걸리죠. 그래서 시차라는 걸 말 그대로 시간차고 시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차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해라. 자, 두 번째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다?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인데 기업 방법과 니은 방법. 기업 방법은 준칙주의가 있었고 니은 방법은 뭐니? 재량주의가 있었죠. 자, 그럼 봐 얘들아. 준칙주의가 뭐야?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거야. 원리 원칙을 지켜서 사람들의 원칙 준수를 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냐, 결과로 말할 것이냐. 자, 예상할 수는 없어,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 준수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고, 야,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사람들이 믿지 않겠니였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문제가 거의 끝나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뭐였니? 그렇죠. 첫 번째 문제 1번 선지 설계를 어떻게 놨어? 목적이냐, 요건이냐를 나눠놨죠. 요건을 두 개로 분류했지, 목적을 두 개로 분류한 게 아니잖아. 그럼 단순히, 잡힙니까? 자, 단순히 목적이냐, 요건이냐를 단어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논리 기호가 바뀌었다. 즉,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유형을 나눈 게 아니라, 여기 기준을 잡으세요. 결과에 해당하는 걸 유형으로 나눈 게 아니라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유형 두 개로 나눴잖아.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다? 목적이냐 요건이냐 내용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정보의 역할, 원인, 결과, 인과를 뒤집어서 써놨기 때문에 정답 1번 바로 보이셨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경제는 원리 이해하셔서 가시는 건데 사실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를 해서 그랬었잖아. 그래서 금리를 높이면 물가가 떨어진다 그랬었고, 금리를 어디에서? 4%에서 1.5%포인트를 또 높여주면 물가는 1%포인트가 다운된다 그랬으니까 2분기, 3분기 때 3%를 2%로 1%포인트 감소시켜주려면 금리를 5.5로 높여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금리를 5.5로 높여주기,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시차까지 있었죠. 봤더니 시차는 한개 분기, 효과의 지속도 한개 분기. 그래서 정답이 5번이라는 게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기업과 니은 비교대조였을 때 그냥 이거 가지고 바로 세 번째 문제 1번 선지도 정답이 바로 보였을 거야. 됐니?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문제가 구조라든지 배경지 바탕을 풀렸어야 되는데 워낙 이 지문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구조 처리하는 건. 보지 않았니 이반? 나랑 이 지문 처음 보니? 봤죠? 작년에. 그래서 내가 그냥 보충 영상으로 과제로 내드렸던 거고 오늘 요약 이렇게 간단히 해드린 거고, 영상 보세요. 이 지문 풀 지문을 설명하는 거를, 전체 지문 설명하는 거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걸 또 세팅한 이유가 뭐냐? 여기 끝으로 잡으세요. 중간에 좀 챙기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학년도 수능이야. 자, 그럼 봐. 얘는 제가 저쪽에 그려드린 그래프처럼 이제 통화정책, 이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를 한 번에 정리한 지문이에요. 문제 자체는 쉽게 내물었어. 근데 이제 얘를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IMF 때 있었던 환율의 폭등 현상이라든지 리먼이 터트려 먹었던 상품인 CDS 프리미엄이라든지 그 이후에 생겨났던 글로벌 금융위기에 생겨났었던 여러 가지 경제 특이점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 얘들아. 결국에는 은행이 이런 통화정책의 통로고 창구고 사실은 결국 자본주의를 지배하고 있는 중간 지배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은행이거든. 근데 그 은행을 IMF 때 전부 다 개방을 해가지고 다 작살냈고 다 외국 자본이 먹고 있잖아. 우리나라는 우리 은행이 없어 이제. 외국 자본이 60% 이상을 먹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에. 그러면 그 일이 왜 벌어졌어? 그게 바로 BIS 비율 때문이야. 그래서 20학년도 수능에 BIS 비율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화폐에 관련된, 자본주의에 관련된 기본 원리를 끝냈기 때문에 역사를 한번 싹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그게 22학년도 브레튼 우즈로 끝나요, 사실은. 사실 경제지문은 수능에 더 나올 일은 거의 없다고 봐, 이제. 왜냐하면 다른 거 다룰 것도 많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먹을 사람들은 알아먹는데, 보통 제가 10년이 빨랐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 때문에 제가 3년에서 5년 정도 빠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참 여러분 내신에 얘가 박힐 시점이 왔어요. 자, 다시 얘기한다. 그래서 자, 18학년도 수능은 뭐냐? 얘는 그래서 환율의 오버슈팅을 다루고 있는데, 자, 1단락하고 5단락이 하나의 주제 흐름으로 묶여요. 자, 이 집은 나랑 같이 풀었냐, 안 풀었니? 푼 기억 난다, 손. 잘 모르겠다, 손. 너는 중간에 들어서 그랬을 거야, 아마. 자, 그럼 봐, 여러분. 1단락은 뭐야 하냐?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정책 수단이 잘 들어야 돼.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지금 친척 잼민이들 와 있니? 같이 손잡고 푸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4개 내지 6개 정도의 정보 소주제문이 나오면 보통 한 문항 출제를 한다 그랬었고, 얘가 아마 28번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28번 왔다 갔다 하면서 풀면 풀려 얘는. 내가 해설을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거를 해설해야 되는 수준이면 열심히 하시고 기술을 배우시면 돼요. 무시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손기술은 야 AI가 어떻게 손기술을 대신하니? 기계가 로봇이 사람 손기술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힘든 일은 대신할 수 있는데 그 미묘한 그 손기술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인간이 해야 돼 결국. 그래서 진심으로 여러분 오히려 AI 시대잖아. 둘 중 그 하나 극단적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AI를 지배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가든지 내 직종에서 AI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완전히 이용할 수 있는 레벨로 가든지 아니면 AI가 들어올 수가 없는 손기술 좋은 직업으로 빨리빨리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그리고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뚱이는 아직도 300만 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25세까지 진짜 부지런히 많은 경험하시고 뇌에 많은 자극 주셔야 되고 견문이 넓어지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나이가 드셔서도 계속 뭔가 삶의 균열을 내면서 계속 뭔가 바뀌어가시는 그 삶이 되셔야지 이게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정말 황금기를 보낸 세대야. 벌써 20대, 30대 맨날 왜 인터넷에서 서로 싸워. 그 이유가 너무 이제 지금 20, 30대는 거의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느낌인 거고 여러분 세대가 마찬가지로 쭉 이어질 건데 그렇다고 또 그 시대에 또 슈퍼스타가 없겠어요. 또 있겠지.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예요. 어떤 시대든 위기는 오고 극복하시면 돼. 자, 잡소리 그만 끝내고 이제 2단락에서 5단락을 합니다. 1단락, 5단락은 그래서 2, 3, 4단락에서 환율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환율의 원리를 다 끝내고 나요. 그래서 환율의 원리 중에 문제,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를 해. 그 오버슈팅 왜 일어났는지 설명을 두 가지로 하는데 여기서는 장기 환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여기는 단기 환율에 대해 설명을 하죠. 여기 환율의 오버슈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자, 그럼 봐. 그럼 환율 오버슈팅을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5단락에서 이렇게 해결한다는 거야. 정책 조정 수단 쓰자야 하는 거야.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쓰자. 자, 근데 잘 봐. 글의 주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니? 네. 1단락에 나와 있는 정책 수단을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어떻게 쓰자고 나와. 두 번째 주제는 뭐야? 환율의 오버슈팅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환율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주제 T2 환율. 그래서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어떻게 쓸 것인지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5단락에 딱 하고 나오는데 자, 이것도 제가 공식을 몇 번이나 얘기해 드렸지만 얘가 뭐야? 결론 단락이지. 그럼 결론 단락은 완결성에 또는 글의 단계성에 의해서 뭐 해야 돼 여기서? 글의 주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주제만 알려주는 뭔가 표지가 있어. 그 표지를 봤더니 정답이 띡 하고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마 31번 문제의 정답 선지로 띡 하고 보이는 그 느낌이 있었을 거야. 자, 그럼 다시 간다. 자, 순서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장기 환율 원리 딱 이해하시면은 첫 번째 문제 바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1단락에서 독립문항으로 28번 설계해놨고 세 번째 단기 환율 원리에 대해서 이해해 놓으시면은 29번이 바로 풀리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 그럼 봐봐. 결국에는 환율에 관련된 요소들을 크게 정리를 해. 그게 통화량이 있었고 금리가 있었고 환율이 있었거든. 그럼 얘를 내가 아까 수학이라 그랬잖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아마 30번으로 딱 설계되어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5단락 가지고 만든 문제가 31번 설계되어 있는데 자, 제가 이 힌트를 드린 이유는 봐봐. 제가 이 정도로 썼잖아. 실제로 거의 이 정도 내용으로 답은 탁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보량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량 거의 없다시피 한 거야. 5%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막 지문을 내용을 하나씩 긁어와가지고 푸는 그 느낌이 아니라 저 따라오세요. 어떻게 가셔야 된다? 배경식을 쌓으시고 두 번째는 그 쌓은 배경식 베이스에 정보의 구조를 처리할 줄 알면 가치 높은 정보들이 쫙 보이면서 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지문이구나. 그럼 결국에는 정답 선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바로 보인다는 거야. 자,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단락은 4개 꼭지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문항 28번 문항 왔다 갔다 하면 풀린다는 거 지금 바로 확인해. 알겠어? 두 번째 마지막 5단락을 가지고 마지막 31번 문제 바로 풀려요. 팁을 주면 20초 컷이 나야 돼. 근데 여러분 20초 컷 안 날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시간을 지금 각자 제시도 좋은데 다시 1단락 가지고 28번 문제 그거에 왔다 갔다 저도 그렇게 푸니까 막 1, 2분 정도 걸릴 거고 마지막 5단락 가지고 마지막 문제 푸는 것도 길어야 1분? 지문 읽는 거 포함?
두 개 포함해서 3분 정도면 그냥 너무 쉽게 답이 나와요. 걔네는. 그건 둘 다 완전 내용일치야. 완전 내용일치인데 내용일치를 얼마나 시간을 줄이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27번 문항이나 그래프 있는 문항, 그 다음 보기 있는 문항, 이 세 문항이 이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2단락, 3단락, 5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뭔가 잡다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2단락 얘기하잖아. 5단어 이내로 줄여낼 수 있어야 돼. 3단락 얘기하잖아. 10단어 이내로 줄여낼 수 있어야 돼. 단어야, 단어. 4단락 10단어 이내요. 그러면 그냥 답이 너무나 쉽게 탁 하고 보이는 건데 여러분 예를 들면 27번 문항에 들어가 있는 단어만 몇 개야 벌써? 70개가 넘어요. 그럼 70개가 넘는 단어가 선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문에는 최소한 300개, 400개 단어로 왔다 갔다 매칭시키고 있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못 풀어, 얘들아. 그러니까 그렇게 푸는 방법 자체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방법론적인 건 배우셨기 때문에 그 방법론적인 걸 생각을 하시면서 지문 구조를 딱 잡아. 5분 준다. 시작. 자, 우리 30페이지에 있는 지문은 영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34페이지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크게 묶을게요. 그리고 28번 독립문항이라고 쓰시고 독립문항을 설계하는 조건은 4개에서 6개 정도의 소주제가 나올 때라고 얘기했었죠. 자, 구조 잡으면 1단락. 정부는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정책 수단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나 한 번만 칠게. 여기도 치고 얘기하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치지 않는 이유는 같은 말 반복이잖아. 자, 그리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한 번만 칠게요. 자, 그리고 얘는 왔다 갔다 하시면 돼. 자, 그래서 관계성이 뭐야? 보고 1번, 2번 선집한다. 직접성이 뭐야? 보고 선집한다. 자동성이 뭐야? 보고 판단, 가능성이 보고 선집한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 강제성, 2. 직접성, 3번 자동성, 4번 가시성. 왔다 갔다 하셨으면 보이셨을 거라고.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되셨으면 이제 2단락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단락의 주제인 정책 수단 선택 사례로 사례라고 했으니까 봐. 어떤 원리를 적용했겠다? 그 환율에 관련된 현상이니까 현상이란 건 애들아 이펙트 결과예요. 그럼 당연히 이 지문은 인과 형태로 이유를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환율이라는 게 새로운 주제로 왔으니까 환율에 대한 주제를 세팅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환율에 대한 정의 세팅을 했는데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녹색을 긁어와서 풀어낸다? 첫 번째 얘기할게요. 일단은 이 환율의 정의가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녹색 형광펜 친 거 있죠? 이거 문제 푸는데 아무 필요 없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어떤 선지가 판단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그거는 전문 용어로 빡대가리. 능지가 박살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야, 봐봐. 너희가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 주냐면요. 우리 결국에는 1등급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야, 9등급도 괜찮아. 9등급 맞아. 그럼 뭐하러 해? 전 국민이 서울대 가면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봐봐. 무의미하고 때때로 뭔가 잘못된 경쟁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자꾸 경쟁 자체를 공산주의냐고요, 우리가 지금. 뭐 중국이야, 지금? 중국도 경쟁 뒤지게 해. 북한도 경쟁 뒤지게 하고. 그 공산주의도 경쟁을 하는 자꾸 이상한 삽소리 하지 말고. 자, 봐. 자, 능지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 녹색들은 전혀 정보 처리, 전혀 답 처리에 필요가 없다는 걸 나중에 확인하실 거야.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나 뒤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단기. 그럼 뭘 보셔야 돼? 장기. 그럼 봐. 환율은 장기에 어떻게 움직이고 환율은 단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기와 단기의 환율 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그래 주제가 나왔죠. 이제 결국 정리하면 이거구나. 왼쪽에 다시 한번 요건 정리를 하면 왼쪽 뭐야? 그래, 정책 수단. 몇 가지 있어? 1, 2, 3, 4 있어. 근데 문제 따로 풀려서 끝나. 자, 2단락. 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 뭐가 있어, 환율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어요. 그럼 봐. 장기 환율 원리와 단기 환율, 즉 환율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이해됐어? 그걸 머릿속에 딱 명확히 서야 돼요. 쓸데없는 녹색들이 어그로 끌리고 있으면 안 되고 환율은 어떤 원리로 움직이지? 자, 근데 봐라.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는 전혀 없고 무슨 얘기를 해? 위험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봐봐. 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니?
원리를 얘기하는데 위험한 일이 나와? 그러면 그 위험한 문제의 원인이잖아. 그럼 해결책도 더 잘 보인다든지 그 문제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겠잖아. 결국 이 단락은 뭐니? 환율의 원리를 설명하는 단락이 아니라 일단은 환율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 단락으로서, 즉 글의 주제 T2, 환율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 단락이 오히려 T2의 주제 세팅 단락으로서 문제 어그로만 뒤지게 끌고 있는 거라고. 야, 환율이 폭등하는 게 이렇게 문제야 라는, 환율이 이렇게 문제가 돼, 환율이 문제야 라고 그냥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물론 후반부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이라고 요약 정리를 하면서 그 오버슈팅이라는 문제는 1번 물가 경직성과 금융시장에 따른 불안 심리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랬었는데,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잘 들어야 돼. 얘도 전혀 문제 푸는데 관련이 없어. 근데 왜 던진 거냐? 얘기했죠. 이거는 떡밥이야. 출제 세팅이야. 앞으로도 얘 출제 세팅할 거니까 라고 예고해 놓는 거야. 사실 출제 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이 설명까지 다 합니다. 실제로 얘는 어디로 출제가 됐지? 20학년도 6월로 출제가 됐잖아.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통화정책이 의도한 대로 가질 못했다. 그래서 오히려 버블이 더 심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럼 어쨌든 뭐니? 네, 오버슈팅이라는 게 물가 경직성 때문에 일어나고,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2단락 들어서야 비로소 3단락 들어서야 이제야 비로소 얘기를 하는데, 봐봐. 첫 문장도 절대 쓸데없는 얘기야. 통화를 금융자산 일종으로 보겠다. 이게 뭔 말인데 도대체 통화를 금융자산 일종으로 보겠다는 얘기가. 이거는 사실은 여러 문제 푸는데 지장은 안 되는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얘기야 사실은. 또는 앞으로에 대한 떡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나오잖아요. 장기 단기로 나누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주제 세팅으로 보잖아. 1단락, 2단락 넘어가는 부분이 다시 주제 세팅일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장기 단계에 대해서 나누는 거고, 여기 글의 주제는 뭐야? 장기죠. 이제 글의 주제는 뭐겠어? 단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하고 박혔어야 돼. 뭐가? 저 떨어져. 1단락 정책 수단은 4개 가지고 독립문항 푸는 거니까 문제 가서 얘는 발췌독을 정확히 해야지. 2단락 보니까 환율 가지고 계속 떡밥만 푸네? 근데 3, 4단락 장기 환율과 단기 환율을 그런데 가지고 화제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장기 환율 원리를 제대로 읽어야지, 단기 환율 원리를 제대로 읽어야지라는 게 머릿속에 잡히셔야 된다고. 잡히셨어? 그럼 공식이 2개가 써줘야 돼. 자, 3달러.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왜 웃냐면 옛날에 보니까 너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서.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물가 경직적이고 장기는 신축적. 자, 정부가 나열이 이렇게 빵 터졌다. 반면과 이러한이 세우치라 그랬었죠. 그래서 봐봐. 지금 장단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라는 거지. 즉 여기까지 나왔던 정보를 그냥 한 방에 뭐로 박았어? 이러한이라고 박아버린 거야. 결국에는 환율과 물가의 조정 속도 차이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이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건데, 그러니까 조정 속도 차이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 환율 가지고 메커니즘 설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제일 정보 가치가 높아지는 건데 이걸 그냥 눈으로 풀고 있으니까 안 된다니까. 공식으로 정리하셨어야지. 자, 그래서 장기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뭐분의 뭐다?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눴다. 그래서 자국의 물가를 뭐로 나눴다? 외국의 물가로 나눴다. 자, 이게 뭐다? 균형 환율이고, 예를 들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했다. 자, 그럼 봐봐. 통화량 공식도 나와 있죠.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무슨 통화량? 실질 통화량이요. 자, 그럼 실질 통화량은 뭐분의 뭐다? 통화량 나누기 물가라고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볼게. 자,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국내 통화량 증가. 장기에는 물가도 높아. 실질 통화량은 유지. 하지만 외국 물가는 영향받을 일이 없지만 자국 물가는 이미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물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분자 높아지면 환율도 높아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넘버링을 해볼게, 얘들아. 넘버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V1. 자국 물가도 높아졌다. V2. V3 뭐야? 환율은 상승한다. V3. 다시 뭐라고? 자, 국내 통화량 늘었어. 자국 물가가 높아지면서 환율도 늘죠. 국내 통화량, 물가, 환율.
3단계잖아.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국내 통화량 늘어. 물가 높아졌다고. 보이니? 다시. 자, 통화량이 늘었어. 시차를 두고 장기에는 물가가 높아져요. 그런데 통화량 높아졌다고 해서 바로 물가가 높아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단기에는 물가가 바로 높아지진 않는데 장기에는 높아진다고. 18학년 6월에 애를 박아놨어. 그러니까 애들이 알고 있다고 보고 이 정도 요약해서 낸 거예요. 그럼 핵심이 되는 건 얘들아 3단계야. 자, 정답 1번 바로 나오죠. 1번 뭐야? 통화량 증가. 2번 뭐야? 물가 장기에는 증가. 실질 통화량은 그래서 유지. 하지만 환율이라는 거는 외국 물가분의 우리 물가 올랐으니까 환율 V3도 올라야죠. 정답 1번 끝이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필기 다 해야 되는 게 내가 이렇게 V1, 2, 3를 설명하는 건 이 영상 처음이에요. 예전 영상에서는 그냥 공식 써서 옆에다 풀어주는 걸 봤을 텐데 이미 보고 오셨지만 보고 오신 걸 감안하고 다른 기술을 하나 더 드린 거야. 이미 보고 오셨으니까 V1, 2, 3로 처리를 해봐라. 즉 공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핵심 원리를 V1, 2, 3로 서술어 세 개로 잡아보면 서술어 세 개 간의 관계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면서 장기 환율이 결과적으로 높아지는, 즉 통화량 증가, 물가 증가, 환율 상승이라는 3단계 훨씬 더 잘 보이니 1번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더 따라오셔.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통화량 늘었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와봅시다. 자, 그러면 단기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예를 들어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서 유지된다. 그럼 공식도 적어야죠. 자, 실질 통화량은 뭐야? 물가분의 통화량이야. 자, 단기니까 당연히 물가는 경직, 통화량은 늘었어. 실질 통화량도 늘어. 자, 그러면 여러분, 실질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건,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공급이 늘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돈도, 즉 돈값도 떨어지겠지. 그게 바로 뭐야? 금리죠. 또는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지. 통화량과 금리는 역외관계라고. 됐어? 그러니까 저 공식이 돼 있으니까 바로 던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 즉, 통화량이 증가했어. 실질 통화량 증가, 금리 하락이라는 이 공식을 뭐 이 지문에서 처음 준 게 아니니까 애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딱딱딱 처리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 지문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있지. 뭐야? 기대 수익률 하락이야. 즉, 실질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리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기대 수익률도 떨어질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자본 유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자본 유출 과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선생님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환율은 근데 봐봐 여기가 지금 환율이 어떻다는 걸 예시까지 없잖아. 이 얘기야. 내가 예시를 들어줘야 이해가 되잖아. 너희는. 잘 보셔요. 자, 기본적으로 환율이란 게 뭐냐.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화폐들을 바꾸는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환율. 1달러 1,000원 이게 교환 비율이야. 지금 많이 올랐네. 1달러 2,000원.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걸 환율이 뭐 했다고 해? 환율이 상승했다고 하죠. 왜? 1달러 기준으로 교환 비율이 높아졌으니까. 그럼 환율이 상승했을 때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던 게 1달러 이제 얼마 주고 사야 돼? 1달러 2,000원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됐어? 가치는 떨어졌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1,000원 주던 거 1달러 2,000원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자, 그럼 이제 더 나가 볼게. 자, 1달러 1,000원짜리 1달러 2,000원 주고 사야 될 정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어. 자, 바꿔 얘기하자. 공급은 늘었죠. 여기까지 됐니? 그래, 이게 바로 뭐야? 환율 오버슈팅이라고 바꿔 얘기하면. 봐, 자본 유출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원화는 매각하고 원화 매각했으니까 공급 늘겠죠. 원화 공급 늘었으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졌겠지.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역으로 환율은 상승한다. 이게 환율 오버슈팅이잖아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봐. 자, 지금 29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에 새로운 조건을 딱 던져주죠. 그런데 이게 A국 금리가 그런 거고 B국 금리도 똑같이 떨어져 버리면 B국으로 자본 유출을 하더라도 어차피 기대 수익률이 낮은 마당에 자본 유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원화 매각도 덜 일어나고 공급도 덜 일어나니까 원화 가치도 덜 떨어져서 결국 환율의 상승도 덜 일어난다는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물론 줄글로도 읽어서 처리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표 처리하고 배경식으로 엮어서 처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회로가 뚫리는 거라고. 필기도 하셨을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틀렸다는 게 너무나 쉽게 보이는 게 왜 그래? 환율이 오버슈팅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떨어져 버리면 B국으로 시킬 자금 유출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음으로써 원화 매각 덜함으로써 원화 공급 덜하니까 원화 가치 덜 떨어져서 환율 폭등은 덜 일어날 거다. 오버슈팅 정도는 작아진다로 가셔야죠. 그래서 정답 1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 자체는 너무나 쉽게 탁탁탁 하고 튀어나오는 거야.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선지 바로 정답. 장기 환율 원리 이해했으면. 두 번째 문제 1달러 왔다 갔다. 세 번째 문제 장기 환율 원리에 이어서 단기 환율 원리 이해했으면 바로 처리. 그럼 네 번째 문제는 너무 쉽죠. 왜? 네 번째 문제는 확인하다시피 그래프 해석인데 단기의 폭등에서 장기에도 오르고 있는 건 환율밖에 없고 유일하게 떨어지는 건 금리니까 A가 금리일 것이고 단기에는 실질 통화량 올랐다가 장기에는 변함없다. 아, C가 통화량이 있구나. 답 너무나 쉬웠을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 5단락 여러분. 5단락. 그래서 결론 단락 하고 싶은 얘기는 한마디로 뭔데? 이러한 이하 가치라니까. 정보를 아무리 주저리 얘기를 많이 해도 1달락의 소주제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써라. 야, 환율은 어떻게 할 건데? 용인해라. 첫 번째 주제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써라. 두 번째 주제는 환율은 냅둬라. 그런데 3번 선지 뭐라고 해놨어? 환율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 보였어야죠. 그러니까 잡고 계세요. 여기 TV 하면. 기본적인 배경식은 이제 있어야 되는 게 배경식이 있다고 전제하고 출제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정보 처리 기술. 좁히는 거, 정보를. 가치 판단하는 거, 구조 처리하는 거. 저 따라오세요. 왜? 아니, 백날 읽고 백날. 자, 봐봐. 도대체 국어 시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게 뭐예요? 수능 국어라고 생각을 해봐. 자, 내신 국어 알겠어. 자, 윤동주 좌화상 보고 우리가 표현법을 모를 수도 있어. 상징을 모를 수도 있어. 우문이 그런 그런 의미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 좋아. 쓰고 외운다고 치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그 지식 챗GPT 물어보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야, 막말로 좀 툭 까놓고 얘기해보자. 과연 3등급 이하는 대학을 어딜 가야 돼? 유미해? 자, 나 3등급, 여러분 3등급 알아. 좋아. 무미해? 그러면 유미해? 정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 때랑은 다를 수 있어. 너희 때는 반에서 한 5등에도 3등급이니까. 좋아. 그러면 5등급 기준으로 얘기해보자. 5등급은 유미한 점수야? 안 가는 것보다 낫지. 9등급보다 낫지. 7등급보다 낫지. 근데 5등급에서 뭐 할 건데? 가치가 없어요, 진짜. 자, 이럴 수는 있어. 그건 하지만 나한테서 최선이야. 나는 9등급 인생이고 7등급 인생인데 5등급이라서 살아서 내 인생에서는 그것만 한 거 없고 나는 대단하게 잘 살아냈어. 그거는 나는 박수쳐요. 근데 원래 5등급이 5등급으로 쳐 살고 있고 원래 3, 4등급이 5등급으로 쳐 살고 있는 걸 왜 박수를 쳐주길 바라냐고. 그럼 병신인데. 병신한테 박수를 쳐주면은 병신이 박수를 받고 다니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맨날 일어나는 거예요. 뉴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난 이유가 왜 그런 줄 알아? 병신들은 병신이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지 병신인지 알고 고치든지 병신이 병신인지 알고 안 하든지야. 잘난 사람은 잘났다고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본받고 배우지. 어떻게 나아지는 게 없는데 그걸 다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국어라는 과목은 뭘 가르치고 배워야 되냐고? 그 작품 외우면 뭐 할 거냐고? 의미 없다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얘기야. 조선시대 얘기라고요. 상투 틀던 시절의 얘기라고. 그럼 지금 필요한 건 뭐야? 그래. 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원리를 이해해서 나 먹고 사는데 또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최소한 이 시대 정신에 대한 통찰을 하고 해결 방법 찾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겠어? 당연히.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누가 통화정책을 교과서에 놓고 가르칠 수가 있니? 물론 중상교과서 보니까 조금 있긴 있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깊게 들어가진 못해요. 나는 더군다나 교사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니까 아예 때려 박는 거야. FRB라고. 아예 때려 박는 거야. 1907년에 JP모건이 유럽 금융자본들의 자본을 투자받아 와서 만든 게 중앙은행이라고. 그 역사가 지금 120년째 되고 있는 거라고. 사실 120년은 뭐야? 300년 넘었지. 왜? 영란은행부터 그 가문이 화폐 발행 권한을, 기축화폐 발행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돈이 워낙 많아. 뭐든 다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주식을 한다. 자, 그럼 사실상 지금 비트코인도 주식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계속 사 먹을 거라고. 계속 누군가가.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누구야? 그걸 보유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돼요. 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다시 돌아와서 국어라는 과목에서 뭘 배워야 될지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이거야. 배경 지식. 최소한 지문에 나온 거. 그리고 다 필요하진 않아요. 핵심이 되는 걸 내가 잡아주잖아.
내가 하는 얘기 똑같다. 계속 얘기할 거야. 지금 칠판 안 지운 이유가 그거야. 이거 가지고 세 지문이, 아니, 10지문이 30분이 그냥 풀리는 게 보이실 거야. 자, 두 번째는 이거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배경실 쌓았다고 치자. 두 번째는 그건 뭐야? 구조 처리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내신 중심으로 공부해와서 잘했던 친구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경제에서 배경식으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는 거기서 자꾸 멈춰버려. 그러니까 지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자, 오늘은 국어 했지. 내일 다른 과목에, 내일 모레 다른 과목에. 일주일 뒤오면 그냥 리셋돼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낼 만한 멘탈은 또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도돌이표야. 인생이. 자, 이제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두셨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학생들은 승부를 당겨야 돼요. 남학생들 알아서 해. 너희는 나이 40대도 아휴, 근데 어차피 40대도 안 될 새끼들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될 애들은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보통 3년이 빨라요, 여학생들이. 그래서 딱 남학생들, 여학생들 나이가 정신연령이나 이런 게 비슷해지는 나이가 30대 중반쯤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보통 어릴 때는 한 4살 정도 어리다가 여러분 나이 때가 됐어도 한 3살 내지 2살 정도는 어려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하는 행동을 보면 니네가 그랬잖아. 저 새끼들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빠! 걔네들이 딱 잼미는 거예요. 고1, 고2은 뭐해. 데스크에 숨어가지고 물총 쏘는데. 진짜 존나 잼민이라니까 이 새끼들이. 왜 그래? 원래 남자애들은 이 정신력이 떨어져. 그리고 딱 나이가 35에서 40살쯤 되면 그때쯤 저 새끼들이 사람 새끼 같아질 거야. 그 전까지는 진짜 딱 너희 남자애들 딱 만나잖아요. 와, 저 잼민이 새끼 저 새끼 진짜 병신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애들이 유치해. 원래 그래. 남자애들이 덜 커서 그래 이게. 바꿔 얘기하잖아. 여학생들은 빨리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더 빨리 승부를 봐야 돼. 뭐 왜 그것 때문에 군대를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여학생들은 빨리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수업을 해보면은 좀 더 여학생들이 깨우치는 건 빠르더라. 남학생들은 좀 빨리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봐봐, 벌써 남학생 별 없잖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여기에 답이 있다야.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에서 뭘 배우고 뭘 가르치는 생각해보면 일단 지식적으로는 배경식 오늘 설명 끝이야. 그럼 구조처리하는 거 배우셔야 돼. 1단락에서는 딱 5단어죠. 정책수단, 강제성, 지적성, 다동성, 가시성. 나머지는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왔다 갔다. 그 4개 처리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처리를 안 했어. 두 번째, 여기서 처리할 건 딱 하나야. P, 오버슈팅. 여기서 처리할 거는 딱 하나는 아닌데 딱 하나를 뽑으라면 장기환율이야. 장기환율에 관련된 공식 이해에서 결국 장기환율이 오르구나 이해하셨으면 첫 번째 문제 다 보였고 여기는 한 10단어 정도는 잡아야 되죠. 첫 번째는 공식, 두 번째는 금리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 자본 유출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해서 변동하는지 여기서 엮어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B국과 비교를 통해서 B국의 상황이 A국의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문제 상황까지 봤었어야 되니까 사실 얘는 좀 난이도 있었죠. 왜? 환율이 움직이는 현상까지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 표를 여러분 스스로 그려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셨어야 얘는 1번 선지가 툭 하고 보였지. 안 그랬으면 내용을 찾다가 헤매버려요. 그런데 이 표까지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환율이 올랐다. 원화가치 떨어졌다. 원화를 매각했다. 이유는 자본을 유출시켜야 되니까. 왜? B국으로. B국으로 자본 유출시 필요가 없겠네. 이게 직관에 있는 논리적인 머릿속으로 서요. 왜? 이걸 처리할 줄 아니까. 즉 지식을 적절하게 써먹을 줄 아니까 여기서. 자, 그럼 그 배경식이 없었어. 그래도 마지막 단락에 구조 처리했으면은 시간이라든지 피로도라든지 워낙 편하게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러한만 잡히셨어. 이런 걸 배워가는 거야, 국어에서. 내 수업에서는. 자, 저 따라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하나의 허들이 남은 거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공부는 되게 쉬워요. 지금까지 했던 거잖아. 선생님 써주고 베껴 쓰면 끝이야. 그럼 공부가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공부를 좀 할 줄 아는 학생들은 방향이 어느 쪽으로 하려고 하면 지식을 정리하는 쪽으로 가려고 해. 그게 이제 작살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걔는 미래가 있을까? 없잖아. 지식만 외우고 지식만 쓸 줄 알고 지식만 얘기할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서울대 갔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수업을 안 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수업을 안 한다니까. 뭐 하냐고? 발표를 시키거나 계속 지금 내가 하는 듯이 질문을 시키고 이유를 생각해 보잖아. 계속 괴롭히는 거야. 왜?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요. 교수님이 지식 알려주면 뭐해? 4년 뒤에 얘는 혼자서 지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생각해서 지식을 뭔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잖아. 위기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있는 지식 갖고 어떻게 해결해? 있는 지식은 기존의 역사일 뿐인데. 그래서 서울대 수업을 딱 들어가잖아. 안 가르친다니까.
근데 거의 방치 수준이야. 그래서 처음엔 너무 당황을 했다가 외부 교수님이 오신 적이 있어요. 모 여대 교수님이셨어. 너무 수업이 저는 편했어요. 왜? 그냥 암기식으로 수업을 해버리시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학기 알았어요. 아, 저거 존나 필요 없는 거구나. 그냥 내가 책 읽으면 될 거를 왜 돈 내고 서울대라는 강의실에서 하고 있어? 저거는 여러분 발리 휴가 가서 내가 정리해도 돼. 저 북극 가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왜 서울대라는 그 장소에 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냐고. 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모여서 하고 있는 거라고. 물론 이것도 못하는 5등급, 7등급 대상을 하는 얘기는 아닌 거 알지. 근데 인생의 스탠다드를 자꾸 씨발 3등급, 5등급, 7등급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인생 스탠다드를 높여 가셔야지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슷해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인생의 스탠다드를 높여온다고 봤을 때는 나를 괴롭히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에요, 사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어디 지잡 한 7등급 쳐맞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지금. 전국 7승 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내가 자꾸 수업 시간에 여러분 힘들고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더 나은 방법이 없어. 갖고 와 그러면 나도 배우게. 없어. 이거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내 공부가 끝났다는 느낌이 드시려면 이걸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거의 나랑 비슷하게 처음 보는 지문에서도 된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일단 내신 파이터들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는 내신 기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너무 정신이 산만해져. 근데 지금 뭐 할 건데? 존나 웃기지 않냐? 그럼 내신 강사를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병신짓 하는 거야 진짜 얘들아. 하나같이 병신짓 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이 고3 되면 어떻게 돼? 죄다 인강 듣고 있는 거야. 그럼 인강 강사로 잘 가르치니? 아니지. 인강 강사라고 뭐? 자 이거야 딱 하나야. 인강 강사는요. 첫 번째 대중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 듣지 않겠어? 그래. 두 번째는 뭐겠어?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런데 상품, 품질의 이슈는 아니야. 솔직히. 품질도 갖춰야 되는 건데 자 만약에 내 품질이 엉망이었으면 내 수업 아무도 안 듣고 있겠지. 지금 부산에서 고3 수업 되는 거 저밖에 없어요. 누구 있는지 봐봐. 한 명도 없어. 없어. 왜? 다 고2 때까지 답이 없어. 그래서 그냥 듣던 수업을 고3 때까지 내신 때문에 듣든지 아니면 그냥 인강이야. 근데 인강도 결국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슈가 있다고. 품질 이슈가 상당하다고.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더 이상 여러 말 안 드릴게. 이쯤 얘기했으면 알아먹었을 거니까. 자, 이제 우리 이제 메인 DC는 뭐냐면 46페이지에는 요 지문인데 자, 이것도 만점자 65명 나오면서 다 터트려졌는데 이게 벌써 5년 전 되다 보니까 여러분은 또 쉽게 느끼시는 것 같아. 오케이, 훌륭하고 그 외에 중간중간 지문들은 제가 과제로 내드렸으니까 꼭 잘 활용들 하셔가지고 큰 틀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0분 쉬었다가 20분 있다 가볼게요. 자, 1달러 봅시다. 이미 우리가 20학년도부터 봤었던 그 내용들이고 자, 1달러. 전통적 통화정책은 정책금리를 활용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대요. 자, 통화정책이 그래 주제죠. 그럼 봐. 정책금리 가지고 물가 안정. 우리가 이미 언제 봤어? 18, 6월에 봤던 내용이죠. 계속 봅시다. 중앙은행은 경기가 가열되었을 때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정책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자, 경기가 가열되었다 문제죠. 해결 방법으로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금리 높아지면서 대출 감소, 신용 공급 감소, 결과적으로 수요를 줄여서 물가 안정, 경기 진정.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세팅을 딱 했어요. 자, 2달러 갑니다. 자, 금융을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로 보는 전통적 경제학. 금융감독 정책이 개별금융회사의 건정성 확보를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건정성 정책이 집중한다고 봤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이유는 EBS 나왔었던 내용이어서 EBS 배경식을 좀 옆에다 설명을 할게요. 일단 넘어가 볼게. 자, 결국에는 여러분 단어 뜻을 보면은 개별금융회사 미시적이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만 해요. 제가 파란색만 펼쳐보면 금융이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정보가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라고?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가 안 돼야 돼. 의도한 거야 이게. 자, 두 번째. 자, 금융안정 어떻게? 개별금융회사 건전성 확보하겠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데요? 모르겠어. 넘어가봐.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래. 뭔 얘기야? 경제성의 영역을 미치 못하는 이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뒤쪽 보면 알겠지만 버블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 버블 나오죠. 그러니까 버블이 없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는 버블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야. 다시 미시건전성 어떻게 돼야 돼? 개별 금융회사야. 그러니까
처리는 못해요. 이해가 안 돼. 왜? 정보가 없어서. 하지만 반복되는 단어. 개별금융회사 미시건전성. 개별금융회사 미시건전성. 어떻게 해야 돼? 예방하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중에 뭐 한대? 자기 자본의 하한을 설정하는 게 예시로 있대. 자, 그러니까 처리는 가능한 게 PS 구조죠. 즉, 손실에 대비해서 어떻게 최저자기 자본을 규제를 두자.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파란색은 어차피 정보가 없으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처리 가능한 정보는 뭐니? 전통적 경제학이고 개별금융회사 미시건정성. 끝이고요.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될 것이고 PS 구조를 잡아보면 뭐였다고? 네, 손실에 대비해서 뭐하자?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두자. 이걸로 끝난 거야. 실제로 이 이상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지도 않거니와 처리도 안 되거니와 답 내는데 제가 왼쪽에 정리한 내용은 충분하다고. 전통적 경제학 정보 분류일 뿐이고 개별금융회사 미시건전성 해법이다. 예방이 해법이다. 손실에 대비해서 최저자기 자본을 둬라. 끝.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거는 미시건전성이고 예방 규제며 그 예시로서 뭐가 있다? 최저자기 자본 규제가 있다. 정도면 끝이네. 자, 이쪽으로 잠깐 가볼까요? 그러면 저기서 얘기한 개별금융회사의 건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인데 뱅크런 별거 없어요. 자, 이제 과거의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은행들이 각각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뭔가 이 규제가 별로 없었던 거야. 그런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금의 10% 정도만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를 지급준비율이라 그래.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은행들이 때때로 이 지급준비율을 더 낮추는 경우도 있었겠죠. 두 번째는 뭐 전쟁 같은 게 생겨. 그러면 금 같은 거 맡겨놨어? 은행부터 털러 올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에 사람들이 반응해서 예금 인출을 한다고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10%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10% 미만으로 지급 준비를 맞춰놨거나 또는 전쟁 터져서 예금 인출이 돼버리면 더 이상 예금을 돌려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가서 내 돈 내놔라고 하는 뱅크런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희 지급 준비율 그래도 몇 프로 정도는 가지고 있어. 즉, 이 뱅크런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너희가 최저로 갖고 있어야 되는 돈이 있지 않겠니? 그래서 최저 자기 자본은 좀 설정을 해놓고 최저 자기 자본의 하한을 설정해놓고 야, 최소한 그 이상은 좀 가지고 있어야 돈이 해결되지 않겠어? 이게 이 단락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배경식이 없이 바로 던진 이유는 사실 배경식이 없더라도 다 꼬는데 지장은 없고 두 번째 이미 기출됐고 세 번째 제가 이렇게 또 정리해드렸으면 뭔가 배경을 한번 크게 잡힐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봐봐. 계속해서 전통적 경제학과 전통적 경제학이 아닌 것을 나누고 있지. 그럼 봐봐. 전통적 경제학에서 위쪽에 나와 있던 내용이 덧붙여진 게 뭐야? 이원적이라는 거야. 그러나가 나왔다는 건 이원적이 아니란 얘기겠지. 그러네. 그래서 기존 정책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보이시죠? 이원적 접근 방식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야? 둘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자, 금융감독 정책이 금융정책, 금융안정. 통화정책이 물가안정. 그런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보기 쉽게 A, 스몰 B라고 하면 스몰 A, 스몰 B라고 하면 스몰 A, 스몰 B를 이원적으로 했다면 여기서는 뿐만 아니라니까 같이 가져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되셨니? 이게 잡히셨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볼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이 와이드해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기존 방식 접근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는데 경기 부양을 한 목적으로 한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 야기하면서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었다. 자, 이거 뒤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여기 수능성 내용과 같이 해가지고 그래프 옆에다가 공식을 그려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이거 좀 이따 같이 그릴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금융 시스템 와이됐다. 경제 불안 확산됐다. 기존에 문제점 있다. 그래서 저금리 정책을 했더니 자산 가격 버블이 생겨버렸다. 핵심이 되는 단어들은 쭉 나열되다가 이 지시어 같은 걸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대형화됐기 때문에 우리 기억에서 나와 있는 미시건정성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미시건정성 플러스 거시건정성도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상호 보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1, 2, 3단락 내용을 구조도 그릴 거야. 자, 여러분 손으로 그리세요. 4단락, 5단락을 쭉 정리해 보시면 여기까지 끌고 와서 풀려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일단 1단락 내용을 여기서 끌고 왔고 3단락 내용을 여기 끄면 이거예요. 이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자, 저금리를 썼더니 버블이 생겼다 그랬잖아.
그럼 보세요. 지금 기준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시장금리를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시중대출이 늘 수밖에 없고, 통화량 많아지면서 소비 투자 많아질 수 있고, 수요 공급 좋아지니까 경기 좋아지고, 물가까지 오른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렸더니 여기까지는 가다가 여기서 막혀요.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가버린다고 여기 얘기했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불황이 예측되는 거야. 두 번째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자, 자산의 종류는 세 종류야. 부실 자산은 이미 부도가 난 거니까 그 누구도 사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뭐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 자산이 있고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안전 자산이 있는데, 자 여러분, 돈은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쥐고 있으면 손실이 나고 있는 거야. 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놔야 돼요. 알겠어요? 물론 이제 그걸 그냥 현금으로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왜? 뭐 잠깐 뭐 한 5년 정도 내가 10% 정도 내려가도 나중에는 20% 30%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뭔가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측이 된 거야. 일단 부실자산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돼. 야, 경기가 안 좋을 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상한 애들이 위험자산을 들어가요? 어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안전자산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안전자산이 버블이 생겨버려. 그러면서 안전자산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기 시작을 하네? 그럼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더 사는 거야. 비트코인 올 때 밑에서 더 사는 것처럼. 그래서 안전자산의 폭등.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8 이후에 강남 부동산이 사실은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2008 이후에 강남 부동산이 폭등까지는 아니었지만 폭등의 조짐이 보였죠. 그리고 2018에 폭등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 코로나 불 부어버린 거야. 불 붙여 기름 부어버린 거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지금까지도 쭉쭉 올라가고 있고.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됐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저금리를 썼더니 어디로 가지 않고 경기로 가지 않고 버블을 키워버린 문제. 그 다음에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는 안 돼서 거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얘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고민까지 갔던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 이걸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 바로 앞에 있는 지문, 이런 경제 패스트트랙 교재나 빅뱅 검정색 빅뱅 원교재 보시면은 이 지문 바로 앞 지문이 EBS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쓰고 있었다는 게 보였을 거야. 여기까지 큰 틀은 잡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달러, 5달러 좀 처리를 해볼게. 자, 그래서 4달러 갔더니, 그러면 이제 거시건전성이 뭔데요? 설명하다 말아요. 누가 봐도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기업 넘어가는 그 차원이겠지. 됐니? 자, 이때 거시건전성은 미시건전성의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의도는 이런 것 같아. 이 구성의 오류를 근거로 해서 거시건전성을 주장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미시건전성으로는 안 돼. 거시적으로 국가가 통화정책에 더 개입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로 보여. 그럼 봐봐. 자, 여기서 애들이 그냥 발췌도가 다 박살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거시건전성 정책이 이 부분에서 미시건전성과 차별화된다 그랬는데, 아니 당연한 얘기지만 예방적 규제를 안 하는 건전성 정책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방적 규제는 하는 건데 뭐가 차이가 있는 거겠어?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됐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시스템적인 부분, 즉 거시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지. 근데 내용 이해를 못해, 어휘력을 못 잡은 애들은 예방적 규제 이런 게 차이점이구나라고 내용 일치 햄만 빼먹어 버린다니까, 피자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간식으로 햄 사줬어요 같은 얘기를 해버리면 엄마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끔 해석을 하셨다고. 왜곡하시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읽어내면 뭐였다?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해, 즉 거시적인 요인에 대해서 예방적 규제,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해서 해법 추구를 하셨어야죠. 자, 5달러 봅시다. 거시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감안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도입이 필요하고, 즉 무슨 얘기야? 수능성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수능성이 뭔지 봅시다. 자, 실제로 이제 리먼 때 있었던 일인데, 이제 저 따라오세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던 게 또 폭등을 했냐? 또 그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또 뭐였냐? 이런 거야. 자, 수능성이라는 개념을 주황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물가를 우리는 그냥 뭐 자산의 가치라고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나 자산 가치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까 더 살려고 할 거야. 집도 그렇고.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에 자산 가치가 10억이었던 애가 자, 뭐 담보를 한 50% 정도 해서 5억을 내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산 가치가 뭐 올라서 20억이 됐다고 쳐볼게. 그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담보 비율을 50%로 해도 옛날에는 5억 빌려주는 게 이제 10억 빌려줘도 되잖아. 그럼 무슨 얘기야? 자산 가치가 오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신용대출을 더 해줬겠죠. 신용통화량은 더 늘었겠지. 소비투자 더 늘고 수요공급 더 늘고 경기는 더 좋아지니까 자산이 더 오른 거야. 그러면 대출을 더 해주겠죠. 아니 잠깐만 어차피 앞으로는 경기가 더 좋아지겠네? 알겠어. 그래서 신용대출을 계속 해주는 이 구조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었던 거야. 이게 수능성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 수능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뭐냐? 완충자본 제도였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5단락 주제는 완충자본 제도인데요. 완충자본을 어떻게 적립하라고 한 거죠. 야, 너희 경기 호황이라고 대출 계속 풀로 당겨주지 말고 대출 적당히 해. 나머지 남는 돈은 더 이상 신용대출해주지 마. 시중통화량 그렇게까지 늘리지 마. 소비투자도 수요공급도 경기도 그렇게까지 폭발하지 않을 거니까 자산가치도 이렇게까지 오르진 않을 거면. 여기까지 됐어요. 자, 반대로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금리가 오르면 신용대출이 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통화량은 줄 것이고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소비투자도 줄겠죠. 소비투자 줄었으니까 수요공급도 줄 것이고 수요공급이 줄었으니까 경기도 진정되겠지만 문제는 물가나 자산가치도 박살나니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희 10억짜리 지금 5억 됐어? 빨리 너 50%밖에 나 못 해주니까 2억 5천 빨리 갚아. 자, 그럼 봐. 사람들은 돈 갚느라 어떻게 돼? 더 신용대출이 줄 거고 또는 은행 입장에서는 5억 대출해줬던 거 야, 이것 봐라. 너희 이제 담보가치 떨어지구만. 야, 너희 대출 5억 해줬던 거 내놔. 신용대출을 은행이 줄여버리고 시중의 통화량이 더 줄고 소비투자 더 줄고 수요공급 더 줄면서 경기가 더 박살나면서 물가 더 박살나니까 자산가치 그새 또 떨어졌어? 야, 빨리 대출 갚아.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대로 어떻게 해라? 완충자본을 사용하라는 거야. 그러면 대출 이럴 땐 그래도 좀 더 해주고 총화량을 좀 더 늘려주고 소비투자 좀 더 늘려주고 수요공급 좀 더 늘려주고 경기 좀 더 늘려주면 그렇게까지 경기가 작살나는 방향으로 안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끝났니? 자, 정리하시고 적고 계세요. 여러분 선배들은 왜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냐면요. 배경지식의 흐름 없이 이거를 생으로 쳐맞은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다 터져서 만점자이고 10원밖에 안 나온 시험이에요. 이거 대해서 오르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센세이션 했고 이미. 그러니까 제가 센세이션 여러 번 하는데 인생이 그렇더라. 센세이션 하나고 되는 게 아니고 안 잡아도 되죠. 그래서 그때는 워낙 논란이 많았었고 그때 저한테 관심이 확 한번 왔었는데 다시 이제 한 5년쯤 지나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끝나셨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강사분들도 공부가 됐죠. 그래서 배경지식을 엮어서 하는 수업들이 요즘 많아졌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게 생소한 얘기는 아닌 듯이 들릴지도 모르는데 이제 로컬 내신에서는 뭐 비교도 안 되죠, 사실은. 로컬 내신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놓으시고 수능까지 쭉 끌고 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쪽으로 와. 자, 마지막 5단락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거시건정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 건데 자, 오른쪽 오게 되면 자, 어떻게 돼? 호황이니까 시험공급 늘려. 자산가격이 또 급등해. 경기과열이 더 심해져.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완충자본제도를 쓰되 과열계는 어떻게 해? 야, 최저자기 자본 플러스 추가적인 자기 자본까지도 너희가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해. 즉 완충자본을 적립해. 그러면 신용공급 좀 그렇게까지 폭발하진 않을 거고. 됐니?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유학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고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정리할 겁니다. 자, 보세요. 글이 크게 두 쪼가리 나 있죠. 이전과 이후로.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전통적 통화 정책을 썼고 미시건정성을 썼잖아. 그러니까 미시건정성을 썼다고 해야지. 자, 이거는 자꾸 내용 일치하지 마시고 그냥 안 보이면 나중에 들어가. 난 모르겠어. 얘는 틀린 게 확실해. 3번 선지 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기 침체기와 통화 정책과 더불어 자,
더불어가 틀렸다는 게 보이는 이게 3단락에서 차이점 비교대조 보였죠. 3단락에서 차이점 비교대조 보였죠. 자, 그러나 역접 앞뒤에서 이원적이냐 뿐만 아니라냐, 이원적이냐 상호 보완이냐 보이셨죠. 그래서 이원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가 보이셨어야 되고, 그게 그러나 역접 논리교로 보이셨으면은 양쪽을 쪼개서 갈 거냐 같이 갈 거냐죠. 금융위기 이후에 같이 가는 거니까 3번 명확히 틀렸다는 게 보이셨어야 되고, 자, 3단락의 주제 원리를 보시면 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 안 됐었니? 그 문제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죠. 전통적 통화 정책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안정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야? 금리 인하 했더니 이쪽으로 가진 못하고 무슨 일만 생겼어? 버블만 키우더라. 즉, 버블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문제들에 대한 원리 구조 정확히 잡고 있으니까 정답 4번이 보이셨어야 됐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용을 치러가는 자꾸 1번, 5번에서 긁히고 계시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판단이 되는 2, 3, 4에서 정답 4번 딱 특정되는 이런 느낌이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셨으면 이 다음 문제 너무나 쉬운 게, 여러분, 자, 기억을 플러스 니은이죠. 기억은 미시적인 거, 니은은 거시적인 거. 자, 그럼 봐봐. 자, 기억은 그렇죠. 별개로 가려고 했었잖아. 구분해서 갔었잖아. 더불어 갔냐, 구분해서 갔냐,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원적으로 갔냐, 상호보완적으로 갔냐. 그래서 얘는 이원적으로 갔죠, 기억에서는. 자, 그리고 기억에서 PS는 2단락에 나와 있지. 그게 뭔데? 완충자본제도. 자, 그 다음 봐. 2번 선지. 니은에서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5단락에 나와 있는 PS 구조죠. 자, 3번. 야, 둘 다 예방해야지. 됐니? 그럼 기억과 니은의 차이점 뭐예요? 예방적 규제는 오케이. 차이점은 미시냐 거시냐. 두 번째 차이점은 더불어 할 것이냐 각자 할 것이냐. 이게 딱딱 잡히셨어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그 시절에는. 왜 안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배경식이 없는 상태에서 지문 내용만 가지고 터니까 처리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배경식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뚜렷하게 하고 있는 건지가 안 보였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독서에서 이럴 일이 거의 없고 문학에서도 이럴 일이 없어. 제 수업을 거의 다 들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확한 매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는 느낌이 무슨 표현법을 찾고 외우고 표현법 개념을 찾고 중학교 때문에 끝났어.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거야. 그게 뭐야? 경제에 대한 배경지식이고, 그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출제되는지, 정답은 어떤 식으로 설계되는지를 고민하면서 보시고, 사실은 그래서 주에 3시간 갖고는 안 돼요. 하루에 1-2시간은 꼭 보충 영상 보시고, 보통 그거를 특강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전 어떻게든 여러분 더 들었으면 좋겠어서 뭐 할인하든지 뭐 클린 옛날에 하고 그랬었잖아요. 자, 활용들 하세요, 제발. 자, 그 다음 봐, 이제. 여긴 경우의 수가 2의 4제곱 16가지야. 그걸 다 따지고 계시면 안 되고, 봐. 완충자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5단락이니까 뭐니? 거시건정성이죠. 그러면 좁혀졌어. A가 경기가 호황, 좋을 때는 완충자본은 어떻게 해야 돼? 쓰지 마. 적립하라고 해야 되지. 반대로 불황일 땐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가지고 많이 투자를 해주라고 해야 되겠네. 자, 보니까 그러네. 자기자본 하한을 유지하는 건 뭐야? 미시건정성이네. 정답은 1번 끝났네요. 그럼. 여기까지 되셨을까? 이 느낌이라고. 질문.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잖아, 얘들아. 즉, 경기가 호황일 때, 경기가 과열일 때 진정시키는 통화정책이 있을 거고, 경기가 침체일 때 경기를 다시 좀 안정 있게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건데, 비대칭적이라는 거는 둘 다 된다는 게 아니야. 한쪽만 된다는 얘기야. 즉,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잘 안 된다. 얘는 된다. 그러면 봐. 효과가 미미하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죠. 왜 그래? 자, 금리를 낮췄더니 신용공급을 늘리려고 했더니 첫 번째 이유, 소비심리 위축. 두 번째 이유, 야, 투자도 못 할 건데 어차피 뭐 이거 돈 빌려봐야 일단 돈만 갖고 있어봐. 가 돼버리면서 결과적으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더 큰 문제는 뭐야? 버블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된 건 진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버블이라는 문제가 생기거나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일이 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물어보겠지만 1번 선지는 뭐니? 너 이 지문하고 보기 이해했니? 그걸 묻는 게 1번이에요. 그럼 끈 밀어올리기를 통해서 경기 침체기 자산 버블 같은 게 있을 수 있어. 경기 침체기 해법이 아닐 수도 있어라는 얘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 이거 왜 그러는데?
심리 때문이야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보기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되셨어도 1, 2번은 그냥 보이셨을 거니까 이제 3번이 승부처인데 끝 밀어올리기가 있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침체한 건 못 살려. 과열한 건 살릴 수가 있어. 왜?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풀려고 해봐야 버블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럼 봐. 아까 완충자본 제도는 뭐라 그랬니? 침체기에 완충자본을 사용하라고 돼 있지.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내용이잖아요. 자,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경기가 불황이면 완충자본을 사용해서 너희 대출을 더 해주라고 하고 있잖아. 맞니? 봐봐. 지금 버블이 왜 났어? 금리를 낮춰가지고 신용공급을 늘려주면서 돈이 많아지니까 그게 버블로 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경기 침체기에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완충자본 사용하면은 돈 더 풀리니까 버블 더 생기는데 더 침체기에 문제만 더 생기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 저 따라오십시오. 이게 여러분 매년 제설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는 매년 EBS가 추가가 되고 교육청이 추가가 되고 평가원이 추가가 돼서요. 그런데 이제 경제 파트는 큰 이슈는 없이 저희 경제 패스트트랙 교재에서 아마 더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을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는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1, 2, 3 교육청 나올 때마다 계속 엮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비슷한 것만 반복되더라고요. 물론 엮어놓으면 연습하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엮어가는 작업은 하는데 뭔가 이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에서 뭔가 변별력 있게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내신에선 이 흐름이 무조건 나올 거야. 그래서 특히 뭐 현대청운이라든지 아니면 포항제철고 아니면 뭐 이런 좀 자사고급들 있죠. 그 자사고급들에선 제가 무조건 필요하실 겁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고. 특히 이제 제가 몇몇 학교들 그 학교 자료들 봤거든요. 제 흐름을 잡고 계세요. 딱 보니까. 그리고 아마 브레튼우즈까지 가는 걸 저는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 2월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내신 들어갔을 때 배경식 때문에 독서에서 피 보는 일 없도록 해드릴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구조 처리 당연히 궤도에 올려드릴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 학교 내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비문학이나 문학이 수능형으로 나왔을 때는. 자, 똑같이 하시면 돼. 구조 잡아. 구조도 그려. 사고 과정 잡아. 그걸 한 두세 번 반복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들으시면서 또 복습. 학교 수업 들으면서 또 복습. 또 백지 복습. 이런 식으로 뭐 현대청운이라든지 포철고 같이 제철고 같이 뭔가 이렇게 최상위 자사고 레벨에서는 5번 이상. 그리고 일반적인 자사고 한 5번 내외 정도 하면 아마 전교권 딱 꽂고 있을 거야. 일반고 기준은 사실 3번 정도만 해도 1등급 나와요. 근데 솔직히 일반고는 잘 생각해봐. 3번 이상 잘 안 돌려, 시험 범위를. 근데 일반고에 3번 이상 돌리면 반 1, 2등이야. 그래서 2학년 때는 좀 3번 이상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자고. 일반고 친구들도.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